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개념을 할 거예요. 로그4j 연결할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스프링 부트 안에 그냥 알아서 박혀 있기 때문에 뭐 로그4j를 특별히 뭐 추가적으로 뭐 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걸로만 하긴 조금 아쉬우니까 플러스 알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자바의 로그 처리 프레임워크, 로그4j죠. 근데 우리가 맨날 그 로그4j 객체를 그 기존의 자바에서는 객체를 직접 만드는 코드를 넣었잖아요, 맨날. 앱 02. 클래스 뭐 이렇게 파라미터 넣어갖고. 근데 그럴 거 없이요. 자, 우리가 요번 예제부터 롬복이 들어갈 거예요. 롬복에서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이 달러 데이터. 우리가 이거 하나밖에 안 봤었죠. 이거는 한 번에 getter, setter, toString 생성자까지 다 만들어주는 기능이고, 그럼 요거 한번 예측해 볼까요? 골뱅이 getter. 이거는 getter만 추가해줘요. 그럼 getter가 있다는 건 뭐가 있겠어 또? 네, setter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어노테이션이 더 있는데 데이터 하나면은 다 퉁칠 수 있으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srf4j라는 어노테이션입니다. 클래스 위에 골뱅이로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적용을 하면은 이제 그 롬복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얘를 통해서 로그 객체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클래스 위에 요 구문을 명시를 하면은 우리들은 생성한 적도 없지만 로그라는 객체를 그냥 쓰면 돼요. 로그.디버그, 로그.에러 그런 식으로. 자, 이 srf4j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구현해주는 게 이제 로그100이라고 하는 구현체 클래스인데, 스프링부트에서 선택하는 로그 처리 모듈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설정 파일을 좀 걸어줘야 되는데, 얘도 설정 파일은 그냥 XML 원문 코드, 여기 PDF에서 복사해서 쓰시면 될 거예요. 자, 프로젝트 생성입니다. 이제는 프로젝트 만들 때 이렇게 기본 정보만 제시할게요. 그러면, 요거 이름 잘못 들어갔네. 위에 건 아니고요. 만들 때 이제 그룹 아이디는 kr.hosm,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 로고. 그러면은 최종 패키지 이름은 kr.hosm.로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존성 설정.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라이브러리들, 그걸 이제 의존성이라고 불러요. 전 시간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게 위에 4개죠. 얘네들은 기존에 쓰던 거예요. 스프링부트, 데브툴스랑 이제 요 기능들은 전부 이제 개발에 도움을 주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제공하는 그 스프링 대시보드 그런 거랑 이제 연계하는 기능이고, 스프링 웹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웹 구성, 그리고 타임리프, 템플릿 엔진, HTML을 이제 자바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 마지막으로 새로운 롬복입니다. 여기까지 익숙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쓰는 거니까 프로젝트 생성 과정에서 검색하시면 들어가요. 자,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즈 밑에 로그백 스프링.xml이라는 파일을 추가하시고요. 그 파일의 내용은 여기 있는 거 그냥 긁어서 갖다 쓰세요. 지금 보니까 PDF가 코드가 쪼개져 있네. 이게 소스 파일 같은 경우는 톡에 파일 전송으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코드 그냥 여기다 다 넣을게요. 자, 로그4j랑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기능이 조금 더 자세해요. 자, 일단은 스프링부트 스스로 60초마다 이 파일의 변경 내용을 확인해서 만약에 이 파일의 내용이 바뀌었다면은 스스로 설정 내용을 갱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파일이 바뀌면은 프로그램을 컷할 필요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로그 패스. 로그 파일이 저장될 경로예요. 여기는 그냥 로그스라는 폴더 이름만 지정을 했는데 특별히 다른 경로에 넣고 싶다면 뭐 C 드라이브 밑에 헬로 밑에 월드 이렇게 절대 경로로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로그스라고 했으니까 실행하면은 프로젝트 폴더 안에 로그스라는 폴더가 생길 거예요. 네,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질 거고요. 파일 이름은 로그. 자, 로그고요.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을 한 종류 더 만들었어요. 이 그냥 로그는 내가 디버그 정보로 출력하는 모든 게 다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에러가 나면은 아마 전에 로그4j 했을 때 확인했을 텐데 에러가 나면 내가 출력하는 거랑 자바가 출력하는 이상한 기본 정보들이랑 에러 메시지랑 섞여 있으니까 스크롤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에러로그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에러가 났을 때 에러 내용만 여기다 따로 하나 담을 거예요. 에러 나면은 여기서 말하는 에러로그라는 파일만 계속 쳐다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로그 패턴입니다. 5글자로 로그 레벨, 인포, 워닝, 디버그, 에러 뭐 이런 그 로그 수준들이 있었죠. 그걸 먼저 적어주고 출력 시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파일에서 로그를 출력했는지 그 다음에 소스 코드 라인 넘버 적어주고 로그 메시지 적고. 자, 이게 로그 형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로그 내용을 콘솔에다가 똑같이 출력해줘라. 그런 옵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저장할 때 아까 지정한 폴더 경로 안에 로그 파일 이름으로 만들어라. 인코딩 셋은 UTF-8로 넣고 출력 패턴은 아까 잡아놓은 이 로그 패턴이라는 거. 네임 값을 갖다 쓸 땐 이 네임 값을 달러 괄호 안에 넣으면은 여기 있는 이 설정 값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 연결해주고 이게 로그4j보다 조금 더 자세한데요. 지정한 폴더 안에 파일 이름으로 연, 월, 일 한 다음에 이제 파일 지정해라. i는 1년 번호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기존 파일 이름 뒤에 이렇게 날짜를 붙여갖고 파일을 생성을 하는데 파일 하나당 최대 10메가를 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은 10메가가 넘어가면은 요 i 값에 1, 2, 3, 4 이렇게 인덱스 번호가 붙으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쭉 파일이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로그4j는 이 기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최대 30일이 지난 로그는 자동으로 삭제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제 확장자가 로그잖아요. 이거를 집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압축 파일이죠. 지가 알아서 압축해서 보관을 해요. 기능이 로그4j보다 월등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에러가 났을 때는 이제 에러 로그 파일에다가 내용을 기록해라. 이하 내용 똑같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맨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돼요. 범용 일반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아마 진짜 고칠 일 없을 거예요, 이건. 근데 요 밑으로는 상황에 따라 좀 고쳐줘야 돼. 자, 기본적으로 콘솔에는 경고 메시지만 추가하고, 자, 에러의 수준이 에러, 워닝, 인포, 중간에 뭐 하나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디버그. 뭔가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서 총 5개였어요. 아, 오케이. 근데 여기서 개발자가 그 변수값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게 대부분 디버그예요. 5수준. 그리고 에러가 1수준이고 워닝이 2수준이라고요. 중간 수준은 거의 안 써요. 근데
기본적인 출력 레벨을 워링으로 띄워놨다. 그러면은 기본 출력 수준이 2수준인 거니까 이대로만 해놓으면은 내가 로그.디버그라고 출력하는 건 모두 출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org.apache.ibatis 마이바티스 패키지 이름이 이거예요. 원래 마이바티스가 이름이 아이바티스였는데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개발자들이 집단 퇴사해서 마이바티스라고 새로 만든 거예요. 이 패키지 안에서는 디버그 레벨로 해라. 그래야 SQL 문이 같이 출력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패키지 안에서는 디버그 레벨로 해라. 그러니까 패키지별로 출력 수준을 따로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일 그냥 갖다 쓰시는데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 패키지 이름을 내가 좀 자유롭게 정했다라고 하시면은 마이바티스는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마이바티스 쓰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고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요 이름만큼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생성한 거에 맞춰서 잡아줘야죠. 요거 안 고치면 로우 안 나와요.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이 로그백 스프링.xml에서 이 부분 하나만 프로그램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세요. 자, 로그 사용하는 방법. 클래스에 골뱅이 SRF 포제이 어노테이션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로그라는 이름의 객체가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요걸로 이제 로그가 찍히게 될 텐데 이제 로그에 출력할 내용을 준비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웹페이지에 접근하는 클라이언트, 즉 웹브라우저의 정보들을 좀 취득을 해서 로그로 출력을 할 건데요. 자바가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획득할 때 기본적으로 IPv6 형식으로 가져온대요. 뭐냐면은 자, 보통 우리는 이제 IP 주소라고 하면은 요런 주소를 생각을 하는데 자바는 이 주소를 기본으로 가져온대요. 근데 이게 IP 주소가 조만간 고갈될 것 같아서 새롭게 만든 체계이긴 한데 이게 지금 내 기억에만도 한 10년 넘게 거의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요 IP 주소 취득을 이 일반적인 형태로 바꾸려면은 설정값을 추가해야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에 요거 아까처럼 추가하시면 되는데 여기 배열 괄호 여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게 정확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넣는 설정이 아니라 자바 컴파일러에 자바 실행할 때 JVM에 전달하는 파라미터예요. 그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한테 이 파라미터 좀 대신 넣어줘라고 기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이 아니라 자바 설정이에요. 뭐 IPv4 스택을 true로 바꿔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를 획득하는 방법인데 보통은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에서 보통은 요거만 써요. 마지막 거 get remote addr. 책들도 보면 거의 요것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IP 주소를 혹시라도 못 가져오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링을 겁나 많이 해서 사람들이 구글에서 나오는 답변들을 하나하나 모아놨어. 그랬더니 처음에 이 값을 뒤져봐요. 없으면 요거 뒤져봐요. 없으면 요거 뒤지고 없으면 이거 뒤지고 없으면 이거 뒤지고 그래도 없으면 이거 뒤지세요. 이 중에 하나 걸릴 겁니다. 라고 인터넷에 둥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저도 퍼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접속한 사용자의 IP 주소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 우리 이거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했었거든요. 웹브라우저 기본 정보. 웹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웹브라우저가 웹사이트한테 전달하는 웹브라우저의 기본 정보값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그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썼었습니다. 유저 에이전트라는 값인데 웹브라우저가 웹사이트 즉 백엔드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스프링은 이 값을 대놓고 받아요. 그래서 저걸 쓸 건데 request.get header 이게 지금 헤더라는 곳에서 가져오는 거죠. 여기 있는 걸 가져오는 거야. 이름은 유저 에이전트고요.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라는 이름의 헤더를 가져오면 얘는 대소문자 안 가려요. 가져오면은 여기에 가져오는 문자열 로그를 찍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크롬에서 확인했던 이거예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크롬이라고 하는 글자를 뽑아내고 싶으면은 이 문자열을 갖다가 핸들링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핸들링을 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자바 유저 에이전트 파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얘는 스프링 기본 라이브러리가 아니니까 메이블 레파지토리에서 직접 검색해서 build.gradle 파일에 직접 추가하셔야 돼요. 여러 번 해봤죠? 자, 프로젝트 생성하면 여기서 build.gradle은 어디 숨어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루트에 바로 있어요. 얘를 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프링 프로젝트 만들면서 이거 쓰겠다라고 그 처음에 의존성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만큼 들어와요 벌써. 요거 마지막 줄 하나만 추가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유저 에이전트 값 바로 이렇게 얻었고요. 유저 에이전트 값을 다시 한번 얻은 다음에 모델.add 어트리뷰트에서 모델한테 줬고요. 자, 여기서는 이 유저 에이전트 값을 갖다가 UA 파서 아까 추가적으로 깐 라이브러리 객체 만들고 걔한테 유저 에이전트 문자열을 줘요. 이 문자열을 통째로 준 거야. 그러면 얘가 이 문자열을 알아서 파싱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게 해요. c.useragent.family라고 하면은 여기서 웹브라우저 이름을 반환합니다. c.useragent 메이저는 버전, 마이너는 1. 그럼 5.1 버전 이렇게 하면 이게 메이저 마이너예요. c.os.family 운영체제 이름 메이저 마이너. 얘는 디바이스 아이폰. 예, 그 밖에 클라이언트 접속 정보 방법은 이제 예제 코드 보시면 돼요. 자, 설정은 다 됐다고 치고 자, 이제 프로젝트 만드시면 기본적으로 뭐뭐뭐 어플리케이션 자바라는 코드가 생겨요. 오늘도 새로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기본 코드가 생겼었죠. 이제 이 파일은 손도 안 댈 거예요. 앞으로 이 파일은 손을 안 댈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 맘대로 정해도 되니까 뭐뭐뭐뭐라고 파일을 하나 만드세요. 자바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 첫 줄에 클래스 선언문 위에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넣어주면 이제 얘는 URL에 연결되는 메서드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아무 클래스나 붙잡고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해주면 이 안에 우리가 웹페이지를 정의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SLF4J라고 만들면 얘가 롬복에 의해서 로그 객체가 만들어져요. 이것만 넣으면 객체 안 써도 돼. 그냥 로그.디버그라고 바로 호출하면 돼요. 자, 얘는 매핑된 URL을 슬래시로 해놨죠. 뒤에 뭐 다른 폴더 이름 안 적었잖아요.
매핑시키는 주소를 이렇게 슬래시로 하면은 얘가 웹사이트의 인덱스 페이지가 돼요. 즉 얘가 대문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http localhost 땡땡 한 다음에 8080까지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슬래시를 주소로 갖는 곳이 접속이 돼요. 자, 모델은 아까 봤으니까 따로 설명을 안 적었고요. 이제부터 필요한 파라미터가 그때그때 늘어날 거예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라는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임포트 위에 적어놨고요. 이 리퀘스트가 뜻하는 게 요청이죠.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백엔드한테 전달하는 정보들이 리퀘스트 객체 안에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맨날 했었던 쿼리 스트링 변수라던가 오늘 여기서 사용할 유저 에이전트 같은 것들. 자, 먼저 아까 보여드렸던 IP 주소 획득하는 코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로그로 이렇게 쭉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모델.add 어트리뷰트한테 클라이언트 IP라는 이름으로 모델에다 줬어요. 그리고 로그로도 찍어봤어요. 자, 유저 에이전트가 얻어와서 모델한테 UA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로그로도 찍어봤어요.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가 이제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렇게 브라우저에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 유저 에이전트 문자를 UA 파서한테 줘서 팔스 시켜서 리턴을 받으면 UAC라는 형태로 이제 받아올 수 있는데, UAC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유저 에이전트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파싱을 해요, 자동으로. 웹브라우저가 스프링한테 주는 문자열은 이거예요. 요거. 이거를 그 유저 에이전트 파서라는 객체한테 주면은 여기 있는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다 파싱을 해준다고요. 제이슨처럼. 그럼 이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게 더 편한 거죠. 브라우저 종류, 브라우저 메이저 버전, 마이너 버전, 로그로도 출력했고, 운영체제 종류, 운영체제 버전, 로그로도 출력했고, 디바이스 종류. 디바이스는 버전까지는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로그랑 뷰에 출력하면, 로그만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접속한 그 클라이언트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request.get request url.toString 이라고 하면은 웹브라우저가 지금 이 메서드에 접속하기 위해서 입력한 주소가 들어와요. 웹브라우저에 입력한 주소예요. 그리고 request.method는 지금은 전부 다 get이에요. get, 나중에 post, put, delete. 네 가지 중에 어떤 방식으로 지금 나한테 접속했는지에 대한 접속 방식이고요. request.getQueryString은 물음표 뒤에 변수값 있을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변수값이 쿼리스트링으로 전달되면 물음표 이후의 값을 통째로 문자열로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존재하면 URL 뒤에 물음표 찍고 쿼리스트링까지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접속 방법과 인터넷 주소, 페이지 주소를 뷰한테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고 나면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했을 때 클라이언트 IP 주소, 이랬던 유저 에이전트를 이렇게 분할을 하고
브라우저 정보, 운영체제 정보, 디바이스 정보 이렇게 다 얻을 수 있고, 접속한 거는 갯방식으로 접속해서 요 주소로 접속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클라이언트 주소가 여전히 IPv6거든요. 이게 로컬호스트로 접속할 때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확인하시려면은 본인들 컴퓨터 IP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걸로 접속하시면 돼요. 이렇게 접속하면은 접속한 클라이언트 IP를 획득을 합니다. 나한테 접속한 상대방의 IP를 추적하는 거는 사실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 찾게 하려고 영화 같은 데서 막 어디 경유해서 접속한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거 못 찾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엣지 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는 브라우저 종류 엣지라고 떴고요. 여기는 여전히 이제 윈도우스의 10에 컴퓨터는 듀포잡 이렇게 나오는데, 노트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정보가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 정보랑 클라이언트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까지 봤습니다. 이제 요거를 구현하시고 나면은 이제 이 정보를 모듈화를 하나 시켜서 모든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마다 이 정보를 이제 자동으로 기록하는 로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제 인터셉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 백엔드 안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걸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에러가 났을 때 에러 잡는 게 점점 더 산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에러 메시지가 이제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그 장치를 좀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팅은 안 끝났습니다. 자, 요거까지 힐스 할게요.